그날 저는 비행기 탑승구 앞에서 제 인생이 통째로 부정당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20년을 바친 직장이었습니다. 밤새 워크숍 일정을 짜고 팀원들의 티켓을 예약했던 건 나였는데 부장은 제 눈앞에서 보란 듯이 탑승권 뭉치를 흔들며 비웃었습니다. 미안해 한 과장, 자네 자리는 깜빡했네. 그냥 집에 가서 쉬어. 동료들의 비겁한 침묵 속에 홀로 공항에 버려진 만년 과장. 모두가 제가 이대로 무너질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제가 지난 20년간 전국의 현장을 떠돌며 무엇을 보고 무엇을 기록해 왔는지 말입니다.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던 유랑의 시간, 그 속에 숨겨진 창업주의 은밀한 설계와 눈물. 젖은 쌀과자 한 알에 담긴 진심. 이것은 한 남자의 단순한 복수극이 아닙니다. 짓밟힌 정의를 바로 세우고 잃어버린 인간성을 회복해가는 가장 뜨겁고도 처절한 기록입니다. 지금부터 그 긴 여정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김포공항 국내선 탑승구 앞은 제주로 떠나려는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여행의 설렘이 가득한 공기 속에서 유독 차갑고 이질적인 웃음소리가 터져나왔지요. 영업부 박석훈 부장이 배를 잡고 껄껄대며 저를 빤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팀원들의 이름이 적힌 탑승권 뭉치가 들려 있었지만 그 속에 제 자리는 없었습니다. 아이고 미안해서 어쩌나. 한 과장, 내가 자네 존재를 아주 깜빡 잊어버렸네. 박 부장은 사과를 하면서도 입가에 조롱 섞인 미소를 지우지 않았습니다. 주변에 서 있던 대리들과 사원들은 어색하게 서로의 눈치를 살폈지요. 평소 박 부장의 불같은 성격을 아는 이들은 감히 나서지 못하고 그저 억지 웃음을 보태거나 고개를 숙일 뿐이었습니다. 이번 워크숍의 장소 선정부터 비행기 예약, 숙소 배정까지 모든 실무를 도맡아 한 것은 바로 저 한준우 과장이었습니다. 며칠 밤을 새우며 엑셀 파일과 씨름했던 제 노력이 박 부장의 말 한마디에 허공으로 흩어지는 순간이었지요. 부장님, 분명 제가 어제 최종 명단까지 확인해서 보고 드렸지 않습니까? 예약 확인서에도 제 이름이 있었는데요. 담담하게 말을 건넸지만 박 부장은 제 말을 듣는 신용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손목시계를 보며 팀원들을 재촉하기 시작했습니다. 시간 다 됐네. 한 과장 자네는 운이 없었다고 생각하고 그냥 집에 가서 쉬어. 괜히 여기서 분위기 망치지 말고. 자, 다들 들어가자고. 그는 제 어깨를 툭 치며 위풍당당하게 게이트 안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뒤를 따르던 팀원들이 제 곁을 지나치며 안쓰러운 눈빛을 보냈지만 그뿐이었습니다. 저는 홀로 남겨진 채 멀어져가는 그들의 뒷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20년 동안 이 회사에 몸담으며 숱한 부당함을 겪어왔지만 공항 한복판에서 쓰레기처럼 버려진 이 기분은 참으로 묘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화를 내거나 소리를 지르지 않았습니다. 대신 캐리어 손잡이를 꽉 쥐며 조용히 돌아서 공항 밖으로 향했지요. 제 나이 42, 가람푸드라는 중견기업에서 보낸 세월이 벌써 강산 2번을 바꿨습니다. 남들은 한 부서에서 차근차근 승진의 사다리를 오를 때 저는 34년 주기로 이 부서 저 부서를 떠돌았습니다. 동료들 사이에서 저는 어디에도 붙어있지 못하는 부적응자 혹은 인사고과의 구멍이라 불렸지요. 하지만 그들이 모르는 비밀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잦은 부서 이동은 모두가 기피하는 유랑이 아니라 한 사람의 치밀한 설계에 의한 특별한 수업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설계자는 바로 가람푸드의 창업주이자 현재 회장직을 맡고 계신 최진호 회장님이었습니다. 저와 회장님의 인연은 20년 전 제가 갓 입사한 신입사원이던 시절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저는 격리팀의 막내로 배정받았습니다. 숫자에 밝았던 저는 매일같이 늦은 시간까지 사무실에 남아 회사의 재무제표와 결산서를 파헤치곤 했지요. 단순히 제 업무를 잘하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이 거대한 조직이 어떻게 돈을 벌고 어디로 돈이 새 나가는지 그 전체적인 흐름이 궁금해서 견딜 수가 없었거든요. 모두가 퇴근한 야근의 정적 속에서 복도를 지나가던 한 노신사가 제 책상 앞에 멈춰 섰습니다. 그분이 바로 최 회장님이셨지요. 회장님은 전등도 꺼진 어두운 사무실에서 모니터, 불빛의 의지의 숫자를 들여다보는 저를 흥미로운 눈빛으로 바라보셨습니다. 자네, 그 숫자들이 다 읽히나? 회장님의 질문에 깜짝 놀라 일어난 저에게 그분은 인자하게 웃으며 곁에 앉으셨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제가 분석한 데이터와 회사의 자금 흐름에 대한 제 생각을 가감없이 말씀드렸습니다. 신입사원의 치기 어린 분석이었을 텐데도 회장님은 제 말을 끝까지 경청하셨지요. 그날 이후 회장님은 제가 부서를 옮길 때마다 조용히 저를 부르거나 현장을 찾아오셨습니다. 격리팀에서 숫자의 냉정함을 배운 저를 회장님은 신제품 기획팀으로 보내셨습니다. 거기서 저는 시장의 트렌드와 소비자의 심리를 배웠지요. 그 다음은 생산관리팀이었습니다. 공장의 뜨거운 열기 속에서 제품 하나가 만들어지기까지 얼마나 많은 땀방울이 들어가는지, 원가 한 푼을 아끼기 위해 현장 노동자들이 얼마나 고군분투하는지 몸소 겪었습니다. 그리고 마케팅팀을 거쳐 현재의 영업부까지 저는 가람푸드라는 거대한 기계의 모든 톱니바퀴가 어떻게 맞물려 돌아가는지 20년에 걸쳐 온몸으로 익혔습니다. 사실 제가 이 험난한 과정을 버텨낼 수 있었던 가장 큰 원동력은 돌아가신 할머니와의 기억 때문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부모님이 이혼하신 뒤 저는 할머니 손에서 자랐습니다. 형편이 넉넉하지 못해 늘 배가 고팠던 저에게 할머니는 장터에서 사온 가람푸드의 가람 쌀과자를 건네주곤 하셨지요. 할머니는 그 과자를 제 입에 넣어주시며 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준우야, 이 과자처럼 사람들의 속을 든든하고 따뜻하게 채워주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정직하게 만든 음식은 절대 사람을 배신하지 않는 법이란다. 그 고소한 맛과 할머니의 거친 손길은 제 인생의 원풍경이 되었습니다. 제가 가람푸드에 입사한 이유도, 그리고 회장님의 혹독한 훈련을 묵묵히 받아들인 이유도 결국 정직한 먹거리로 세상을 따뜻하게 만들고 싶다는 할머니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사랑하는 이 회사는 어느샌가 박 부장 같은 이들이 득세하며 변질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실력보다는 아부와 라인이 우선시되고 현장의 목소리는 무시당하는 그런 곳으로 말이지요. 공항 지하철역으로 내려가는 에스컬레이터에서 저는 가방 속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그리고는 미리 작성해 두었던 이메일 한 통을 발송했습니다. 수신인은 가람푸드의 인사를 총괄하는 상무이사이자 최 회장님의 최측근인 김상무였습니다. 메일의 내용은 간결했습니다. 지난 한 달간 영업부 박 부장이 저지른 업무상 배임과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구체적인 증거 자료들을 첨부했다는 고지였지요. 박 부장은 제가 공항에서 멍하니 서 있을 때 승리감에 취해 있었겠지만 사실 저는 그가 여행 예약을 진행하는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그가 어떻게 회사 돈을 빼돌리고 있는지, 그리고 팀원들을 어떻게 협박해왔는지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저를 워크숍에서 배제한 것은 본인의 치부를 가리기 위한 마지막 발악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은 동시에 그가 스스로 판 함정이기도 했습니다. 개찰구를 통과하며 저는 핸드폰 화면을 바라보았습니다. 최 회장님에게서 온 짧은 문자 한 통이 도착해 있었습니다. 준우야, 제주도 날씨가 참 좋다. 여기서 기다리고 있으마. 회장님은 이번 영업부 워크숍에 본인의 신분을 숨기고 익명으로 참석하고 계셨습니다. 박 부장을 비롯한 영업부 직원들은 회장님이 현장에 계신 줄도 모르고 제주도의 푸른 바다 아래서 흥청망청 술판을 벌일 준비를 하고 있겠지요. 하지만 그들이 누리는 그 달콤한 시간은 아주 짧을 것입니다. 저는 열차를 기다리며 승강장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가만히 들여다보았습니다.
낡은 정장 재킷과 조금은 피곤해 보이는 얼굴. 하지만 제 눈빛만은 20년 전 그날 밤처럼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제 유랑의 시간은 끝났습니다. 회장님이 말씀하셨던 진짜 경영자로서의 시험대가 제주도라는 섬 위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멀리서 지하철이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선로를 울리는 그 진동이 마치 거대한 변화의 서곡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캐리어를 끌고 열차에 올라탔습니다. 제 앞에는 이제껏 겪어보지 못한 거센 폭풍우가 기다리고 있겠지만 두렵지 않았습니다. 할머니의 쌀과자처럼 정직한 진심이 담긴 회사를 만들겠다는 제 꿈이 비로소 현실을 향해 한 걸음을 내딛고 있었으니까요. 열차 문이 닫히고 창밖으로 어두운 터널이 지나갔습니다. 이 터널 끝에는 눈부시게 푸른 제주도의 바다가 그리고 박 부장의 오만한 웃음소리가 비명으로 바뀌는 순간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가람푸드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 그리고 사람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권력이 얼마나 쉽게 무너지는지 보여줄 시간이 머지 않았습니다. 저는 눈을 감고 할머니의 따뜻한 손길을 떠올렸습니다. 할머니,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할머니의 손자가 만들어갈 새로운 세상이 이제 곧 시작됩니다. 저는 입가에 희미한 미소를 띄우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길고 길었던 20년의 준비 기간이 비로소 마침표를 찍고 있었습니다.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입니다. 제주도의 바람은 생각보다 매서울 것이고 박 부장의 저항 또한 만만치 않겠지요. 하지만 상관없습니다. 진실은 침몰하지 않으며 정직한 땀방울은 결코 배신하지 않는다는 것을 저는 지난 세월을 통해 증명해 왔으니까요. 다음 챕터에서 펼쳐질 제주도의 뜨거운 태양 아래 가람푸드의 운명을 바꿀 거대한 반전의 서막이 서서히 오르고 있었습니다. 텅 빈 김포공항의 대기석을 뒤로하고 저는 가장 이른 제주행 비행기 표를 개인 카드로 결제했습니다. 회사를 위해 밤을 지새우며 일정을 짜고 예약을 마쳤지만 정작 제 자리는 없다는 그 기막힌 사실 앞에서 저는 오히려 차분해졌지요. 구름 위를 나는 비행기 창밖으로 펼쳐진 석양은 잔인할 만큼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그 노을보다 더 붉고 뜨거운 무언가가 꿈틀대고 있었지요. 그것은 분노라기보다는 20년간 지켜온 제 신념이 무너져 내리는 소리에 가까웠습니다. 제주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습한 바닷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저는 박 부장과 팀원들이 묵고 있는 서귀포의 한 호텔로 향했습니다. 그곳 식당가에서는 벌써 가람푸드 영업부의 떠들썩한 회식 소리가 담장을 넘고 있었지요. 식당 안으로 들어서자 자욱한 고기 굽는 연기와 함께 독한 술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상 위에는 제주산 흑돼지와 비싼 양주병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고 박 부장은 이미 거나하게 취한 듯 목청을 높이고 있었습니다. 제가 식당 입구에 나타나자 웃음소리로 가득했던 테이블에 순식간에 찬물이 끼얹어지고 정적이 흘렀습니다. 어이구, 이게 누구야? 한 과장 아니야? 비행기 표 없다고 집으로 가라니까 여기까지 기어코 내려온 거야? 박 부장은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빗딱하게 앉아 저를 훑어보았습니다. 그의 붉게 달아오른 얼굴에는 당혹감보다는 가소롭다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옆에 앉아있던 이 대리와 김 사원은 제 시선을 피하며 M1 고기만 뒤집었지요. 한국 사회의 직장에서 상사의 눈밖에 난 동료를 챙기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도박인지 저 또한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외면은 공항에서 느꼈던 고립감보다 더 시린 통증으로 다가왔습니다. 부장님, 비행기 표가 누락된 경위에 대해 정식으로 여쭙고 싶어 왔습니다. 제가 예약 시스템상에서 제 이름이 삭제된 로그를 확인했습니다. 부장님 아이디로 접속해서 제 티켓만 취소하셨더군요. 제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너무 건조해서 제 스스로가 낯설 정도였지요. 박 부장은 잠시 움찔하는 듯 하더니 이내 술잔을 탁자에 내동댕이 치듯 내려놓았습니다.
야, 한준호. 너 지금 제정신이야? 다들 즐겁게 워크숍 왔는데 어디서 감히 취조하듯 따져 물어. 로구? 그게 뭐가 중요해? 내가 부장으로서 이번 워크숍 인원을 조정한 거야. 넌 그냥 빠질 만한 급이니까 빠진 거라고. 눈치가 그렇게 없어서야 원. 박 부장의 가스라이팅은 익숙한 패턴이었습니다. 그는 늘 이런 식으로 상대의 실수를 부각하거나 존재 가치를 깎아내려 입을 막곤 했지요. 저는 그가 마시고 있는 비싼 양주를 가리키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이번 워크숍 예산안에는 이런 고가 주류나 특수 부위 식비가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부장님이 개인적으로 결제하시는 게 아니라면 이것 또한 공금 유용의 소지가 있습니다. 제가 작성한 예산안과 지금 이 자리는 너무나 다릅니다. 제 말이 끝나기 무섭게 박 부장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는 제 앞까지 다가와 삿대질을 하며 제 가슴팍을 툭툭 쳤습니다. 과장 짬밥 먹고 부장 가르치려 드는 거야? 내가 그러니까 그 나이 먹도록 진급도 못하고 이 부서 저 부서 뺑뺑이나 도는 거야. 이 어리석은 놈아. 너 오늘부로 영업부 업무에서 손 떼. 서울 올라가면 바로 대기 발령 낼 줄 알아. 알아들어? 식당 안에 다른 손님들도 우리 테이블을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박 부장의 고함은 이미 이성을 잃은 상태였지요. 저는 그의 위협적인 행동에도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 너머에서 안절부절 못하는 팀원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눈에 담았습니다. 그들은 박 부장의 횡포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면서도 내일의 출근과 생계를 위해 오늘의 불의를 선택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제가 사랑했던 가람푸드 구성원들의 현실이라는 사실이 가슴 아팠습니다. 저는 식당을 나와 호텔 근처의 한적한 해변을 걸었습니다. 파도 소리가 박 부장의 고함을 씻어내 주기를 바랐지만 머릿속은 더욱 복잡해졌지요. 저는 가방에서 핸드폰을 꺼내 아까 보낸 이메일의 수신 확인 버튼을 눌렀습니다. 아직 읽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김 상무님은 회장님의 의중을 가장 잘 아는 분이지만 조직 내부의 정치를 무시할 수 없는 위치에 계시지요. 만약 제 보고가 묵살된다면 박 부장의 말대로 저는 이 회사에서 영영 추방당할지도 모릅니다. 밤바다는 깊고 검었습니다. 문득 어린 시절 할머니가 해주셨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준우야, 바다는 아무리 더러운 물이 들어와도 스스로를 씻어낼 줄 안단다. 사람 마음도 그래야 해. 저는 주머니 속에서 작은 쌀과자 한 봉지를 꺼냈습니다. 이동 중에 배가 고플까봐 챙겨둔 우리 회사의 제품이었습니다. 바삭하고 고소한 그 과자를 씹으며 저는 다시 한번 결심했습니다. 단순히 박 부장 한 명을 무너뜨리는 것이 제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요. 박 부장은 가람푸드라는 거대한 몸집에 생긴 종양 중 하나일 뿐입니다. 그를 도려낸 자리에 또 다른 박 부장이 생겨난다면 이 회사는 결국 무너지고 말겠지요. 제가 20년 동안 현장을 돌며 배운 것은 기술이나 수치가 아니라 결국 사람이었습니다. 생산 라인에서 땀 흘리는 김씨 아저씨, 기획안 하나를 위해 밤을 지새우는 박 대리, 그리고 고객들에게 정직한 맛을 전하고 싶어하는 모든 이들의 진심을 지켜내야 했습니다. 저는 벤치에 앉아 수첩을 펴고 박 부장의 비리 내역 외에 영업부의 고질적인 악습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허위 매출 기록, 거래처 접대비 부풀리기, 그리고 부하 직원들에 대한 인격 모독적 언행들. 이것은 개인의 일탈을 넘어선 조직의 병폐였습니다. 제가 3장에서 마주해야 할 진실은 생각보다 더 깊고 어두울 것 같다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때 멀리서 검은색 세단 한 대가 호텔 로비로 들어서는 것을 보았습니다. 가람푸드의 임원들이 사용하는 차량이었습니다. 회장님이 이곳에 계신다는 것은 알았지만 그 세단에서 내린 사람은 뜻밖의 인물이었습니다. 바로 본사의 인사팀장이었습니다. 박 부장의 뒤를 봐주고 있다는 소문이 돌던 그가 왜 이 밤에 제주도까지 내려온 것일까? 제 등 뒤로 서늘한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 싸움은 제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거대하고 위험한 세력과의 전쟁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박 부장이라는 중간 관리자를 넘어 그를 비호하는 본사의 카르텔이 저를 겨냥하고 있을 가능성이 컸습니다. 저는 수첩을 닫고 다시 호텔 안으로 향했습니다. 피할 수 없다면 정면으로 부딪혀야 했습니다. 그것이 제가 선택한 길이었고 회장님이 제게 20년이라는 시간을 투자하신 이유일 테니까요. 호텔 로비의 시계가 자정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3장에서는 이제 숨겨왔던 날카로운 진실의 칼날이 박 부장의 목전까지 닿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제가 감당해야 할 희생이 무엇일지, 그리고 회장님은 왜 아직도 제 앞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시는지 의문은 깊어져만 갔습니다. 저는 객실로 향하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차오르는 긴장감을 억누르며 마지막 숨을 깊게 내쉬었습니다.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고 가람푸드의 운명을 바꿀 제주의 밤은 이제 막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이야기는 이제 갈등의 정점을 향해 달려갑니다. 박 부장의 오만함이 극에 달한 순간 제가 준비한 진실의 폭탄이 어떻게 터지게 될지, 그리고 그 폭발의 불꽃이 저를 어디로 데려다 줄지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내일 아침의 해는 오늘과는 전혀 다른 빛으로 떠오를 것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3장에서 펼쳐질 본격적인 반격과 예기치 못한 동맹의 등장을 기대해 주십시오. 저는 제 방에 불을 끄고 어둠 속에서 조용히 내일을 준비했습니다. 제주의 아침은 눈부시게 밝았습니다. 객실 테라스 너머로 보이는 에메랄드빛 바다는 어젯밤의 소동을 비웃기라도 하듯 평온했지요. 하지만 호텔 조식 식당의 공기는 바깥과 정반대였습니다. 제가 식판을 들고 들어서자마자 왁자지껄하던 영업부 테이블들이 약속이라도 한 듯 일제히 조용해졌습니다. 비어있는 자리는 많았지만 제가 다가갈 수 있는 자리는 단 한 곳도 없었지요. 저는 구석진 1인용 테이블에 홀로 앉아 식어버린 스크램블 에그를 입에 넣었습니다. 동료들의 시선은 마치 날카로운 바늘처럼 제 등에 와서 박혔고 그들의 수군거림은 파도 소리에 섞여 희미하지만 분명한 도끼를 품고 들려왔습니다. 식사를 마칠 때쯤 박석훈 부장이 이대리와 김사원을 거느리고 제 테이블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어젯밤 보지 못했던 태블릿 PC 한 대가 들려 있었지요. 박 부장은 거만한 표정으로 태블릿 화면을 제 코앞까지 들이밀었습니다. 그 화면에는 본사 인사팀의 직인이 찍힌 긴급 공문이 띄워져 있었습니다. 한준우 과장, 아니 이제 한 과장이라고 부르기도 뭐하게 됐네. 본사 인사팀에서 방금 내려온 지시야. 자네 이번 워크숍 기간 중 상관에 대한 항명과 허위사실 유포, 그리고 조직 결속 저해 행위로 즉시 대기 발령 처리됐어. 짐 싸서 바로 서울로 올라가라고. 공문에는 제가 어젯밤 제기했던 비리 의혹들이 오히려 회사명에 훼손과 근거 없는 모함으로 둔갑되어 있었습니다. 박 부장은 승리자의 미소를 지으며 제 귀에 대고 나직하게 덧붙였지요. 어이 한준우, 내가 뭐 대단한 정의의 사도라도 되는 줄 알았나 본데 조직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아. 내가 말했지? 인사팀장님이 내 대학 선배라고. 내가 보낸 메일? 그거 어제 이미 내가 다 검토 끝냈어. 내가 가진 그 얄팍한 증거들 다 소설이라고 결론 났으니까 꿈 깨. 박 부장의 말에 제 곁을 지나가던 팀원 중 한 명이 제 식판을 툭 치고 지나갔습니다. 물컵이 쓰러지며 제 셔츠가 젖어버렸지만 사과하는 이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쯧쯧 눈치도 없이 부장님한테 대들더니 꼴쫓하는 식의 비웃음만이 식당을 가득 채웠지요. 이것이 제가 20년을 바친 회사의 진짜 민낯이었습니다. 실력과 정직함보다는 연줄과 아부가 생존의 법칙인 거대한 괴물 말입니다. 저는 젖은 셔츠를 닦지도 않은 채 호텔 로비로 향했습니다. 마지막 희망으로 김 상무님께 전화를 걸었지만 수신 거음만이 공허하게 울릴 뿐이었습니다.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것은 그 또한 이미 박 부장의 라인이나 인사팀의 압박에 손을 뗐다는 뜻이겠지요. 제가 20년 동안 거쳐왔던 격리 기획, 생산관리, 마케팅 부서의 동료들에게도 연락을 시도해 봤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하나같이 차가웠습니다. 한 과장, 괜히 엮이기 싫으니 연락하지 마. 세상 물정 모르는 소리 그만하고 좋은 말 할 때 사표 써. 제주도의 뜨거운 햇살 아래서 저는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은 고립감을 느꼈습니다. 20년간 제가 쌓아온 인맥과 경력이 모래성처럼 허무하게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지요. 최 회장님이 말씀하셨던 현장 이해력과 사람의 마음이 과연 이런 비열한 현실 앞에서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는 깊은 회의감이 밀려왔습니다. 저는 캐리어를 끌고 호텔 밖 정원으로 향했습니다. 서울로 돌아가는 비행기 시간까지는 아직 여유가 있었고 저는 이대로 패배자로 낙인 찍혀 쫓겨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정원 구석, 인적이 드문 곳에 이르자 허름한 작업복 차림의 노인 한 분이 화단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챙이 넓은 모자를 눌러쓰고 있어 얼굴은 잘 보이지 않았지만 흙을 만지는 그 손길만큼은 아주 정성스러웠지요. 저는 벤치에 앉아 멍하니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노인이 제 곁으로 다가와 흙 묻은 손을 툭툭 털며 말을 걸었습니다. 젊은이,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구먼. 이 좋은 날씨에 바다를 봐도 화가 안 풀리나? 저는 힘없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냥 좀 지치네요. 20년 동안 정직하게 살면 세상이 제 편을 들어줄 줄 알았는데 아니었나 봅니다. 노인은 제 곁에 털썩 앉더니 주머니에서 담배 대신 작고 낡은 쌀과자 한 봉지를 꺼냈습니다. 바로 우리 회사의 가람 쌀과자였습니다. 이거 하나 먹어보게. 이 과자가 왜 맛있는 줄 아나? 쌀을 볶는 온도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그의 태양과 바람을 견뎌낸 곡식의 힘이거든. 사람도 똑같아. 지금 자네를 때리는 이 바람이 자네를 무너뜨리려는 게 아니라 더 단단하게 익히려는 것일 수도 있지. 노인은 과자를 바삭 소리 나게 씹어 먹으며 허허 웃었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어딘지 모르게 익숙했습니다. 저는 노인의 모자 아래 비친 눈동자를 확인하는 순간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분은 바로 최진호 회장님이셨습니다. 회장님은 저를 알아보지 못한 척하면서도 제 가슴 속에 불을 지피는 말씀을 툭 던지셨지요. 남들이 다 자네 등 뒤에 침을 뱉어도 자네 손에 든 그 진실만큼은 자네를 배신하지 않아. 다만 그 진실을 어떻게 꺼내놓느냐는 자네 몫이지. 무작정 들이받는다고 부서지는 건 바위가 아니라 자네 머리야. 물처럼 흐르되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거센 힘을 모아보라고. 회장님은 그 말씀을 남기시고는 다시 화단으로 돌아가셨습니다. 마치 환상을 본 것만 같았지만 제 손에는 회장님이 쥐어주신 쌀과자 봉지가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 과자를 입에 넣고 천천히 씹었습니다. 할머니가 주셨던 그 맛, 20년 전 회장님과 처음 만났을 때 느꼈던 그 떨림이 다시 살아나는 기분이었습니다. 절망의 끝에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박 부장과 인사팀장이 짠 판이 아무리 견고해도 그들은 한 가지를 간과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휘두르는 권력은 회사가 부여한 가짜 힘이지만 제가 20년간 온몸으로 겪어온 현장의 진실은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진짜 힘이라는 사실을요. 박 부장이 제 아이디를 도용해 티켓을 취소했다는 로그, 그리고 그가 이번 여행 경비를 부풀려 비자금을 조성한 내역은 이미 제 클라우드 서버에 안전하게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서울로 돌아가는 비행기 표를 취소했습니다. 그리고는 박 부장이 머물고 있는 호텔 스위트룸 층으로 향했습니다. 그는 지금쯤 인사팀장과 함께 승전고를 울리며 술판을 벌이고 있겠지요. 하지만 그들이 모르는 사실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제가 20년 전 격리팀 시절부터 익혀온 특기가 하나 있었다는 점이지요. 바로 모든 숫자의 흐름 속에서 보이지 않는 꼬리를 잡아내는 능력이었습니다.
저는 복도 구석에서 조용히 핸드폰을 켰습니다. 그리고 지난밤 김 상무님께 보냈던 메일을 삭제했습니다. 대신 수신인을 회사 전체 메일로 설정하고 새로운 자료를 업로드하기 시작했습니다. 박 부장의 개인적인 비리를 넘어 인사팀과 영업부가 결탁해 지난 5년간 자행해온 하청업체, 압박 및 리베이트 수수 내역이 담긴 방대한 데이터였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박 부장 한 명을 날리는 폭탄이 아니었습니다. 가람푸드를 썩게 만들고 있는 거대한 뿌리를 통째로 드러낼 폭풍의 서막이었지요. 창밖의 바다는 어느덧 검게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그 어느 때보다 밝은 등대가 켜져 있었습니다. 할머니와의 약속, 회장님의 기대, 그리고 저 자신에 대한 믿음이 하나로 모여 단단한 결심이 되었습니다. 저는 전송 버튼 위에 손가락을 올렸습니다. 부장님, 이제 진짜 게임을 시작할 때가 됐네요. 나직하게 내뱉은 제 목소리는 파도 소리에 묻혔지만 제 손끝은 조금도 떨리지 않았습니다. 사장에서는 이 전송 버튼이 불러올 거대한 파열음과 함께 제주도 공항에서 저를 비웃던 이들이 어떤 표정으로 무너져 내릴지 지켜보게 될 것입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며 버튼을 눌렀습니다. 0%에서 100%로 차오르는 전송발을 바라보며 저는 비로소 가람푸드의 진짜 주인이 되기 위한 첫 관문을 통과하고 있었습니다. 이야기는 이제 위기의 정점을 지나 거대한 반격을 향해 달려갑니다. 제주도의 밤은 깊었지만 내일의 태양은 그 어느 때보다 뜨겁게 타오를 것입니다. 제가 쏘아 올린 진실의 화살이 어디에 박힐지, 그리고 그 끝에서 마주할 가람푸드의 새로운 얼굴은 무엇일지 기대해 주십시오. 저는 어둠 속에서 조용히 하지만 당당하게 다음 챕터를 맞이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전송 버튼을 누른 손끝에 찌릿한 진동이 남았습니다. 0에서 100으로 숫자가 차오르는 그 짧은 찰나가 영겁의 시간처럼 느껴졌지요. 본사전 직원과 전국의 영업지점, 그리고 생산 라인의 관리자들에게까지 제 20년의 기록이 담긴 메일이 발송되었습니다. 박 부장이 휘두르던 인사권이라는 권력이 가짜라면 제가 보낸 데이터는 이 회사를 지탱하는 수만 개의 톱니바퀴가 보내는 비명이었습니다. 저는 호텔방을 나와 복도를 걸었습니다. 셔츠는 여전히 얼룩져 있었지만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벼웠지요. 엘리베이터 앞에서 마주친 박 부장의 최측근 이 대리가 당황한 표정으로 핸드폰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메일을 확인한 듯 얼굴이 하얗게 질려 저를 쳐다보았지요. 한 과장님. 이 메일 정말 과장님이 보내신 겁니까? 이거 감당하실 수 있겠어요? 이 대리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를 향해 담담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대리님, 감당해야 할 사람은 제가 아니라 박 부장님과 그 뒤에 숨은 사람들이겠죠. 대리님도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부당한 지시 따르느라 마음 졸이던 거 그 메일 속 데이터에 다 나와 있으니까요. 저는 그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고 호텔 로비로 내려갔습니다. 로비에는 이미 이상한 기류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워크숍에 참석했던 영업부 직원들이 하나둘 모여 핸드폰을 쥐고 심각한 표정으로 토론을 벌이고 있었지요. 누군가는 분노했고 누군가는 안도했으며 누군가는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때 호텔 정문에서 낯익은 얼굴들이 들어왔습니다. 본사의 인사팀장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5년 전 몸담았던 공장의 공장장님과 생산 라인의 반장님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제주도 지점과의 업무 협의차 내려와 있다가 제 메일을 보고 곧장 호텔로 달려온 것이었지요. 한 과장,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야? 박석훈 그자가 자네를 이렇게 괴롭히고 있었단 말인가? 공장장님의 거친 손이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공장의 기름때가 배어있는 그 단단한 손길에서 저는 잃어버렸던 소속감을 느꼈습니다. 공장장님, 죄송합니다. 미리 말씀드리지 못해서요. 하지만 이제는 바로 잡아야 할 때라고 생각했습니다.
잘했어, 한 과장. 자네가 격리팀에 있을 때 우리 공장 원가 절감해 주려고 밤새 고민하던 거, 생산팀에서 같이 땀 흘리던 거. 우리 직원들 다 기억하고 있네. 자네가 틀린 말할 사람 아니라는 거 우리가 증명해 줌세. 그들의 격려는 작은 불씨가 되어 로비에 모인 영업부 직원들에게로 번져나갔습니다. 박 부장의 눈치를 보며 제 식판을 쳤던 막내 사원이 머뭇거리며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고개를 깊게 숙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지요. 과장님 죄송합니다. 아까는 제가 정말 겁이 나서 그랬습니다. 과장님이 정리해 주신 자료 보고 저도 용기를 얻었어요. 박 부장님이 저한테 법인카드 대리 결제시키고 현금화하게 한 영수증들 저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돕겠습니다. 사원의 사과에 여기저기서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나도 증언할게. 박 부장 그 인간 작년에 업체 리베이트 받은 거. 나도 알아. 침묵하던 다수가 진실의 편으로 돌아서는 순간이었습니다. 한국의 직장 문화에서 라인을 이탈하는 것은 목숨을 거는 일이라지만 한 명의 용기가 10명의 공감을 깨우고 100명의 연대를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손을 하나하나 잡으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미움보다는 안쓰러움이 컸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저 정직하게 일하고 사랑하는 가족을 부양하고 싶었을 뿐이니까요. 조직의 독버섯 같은 존재들이 그 소박한 꿈을 인질로 삼아 우리를 괴물로 만들고 있었던 겁니다. 한바탕 소동이 지나간 뒤 호텔 뒷마당 벤치에 앉아 밤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제 곁으로 부드러운 발자국 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낮에 보았던 화단 정리 노인, 아니 최 회장님이 정장 차림으로 서 계셨습니다. 이번에는 회장으로서의 위엄이 아닌 인자한 스승의 미소를 짓고 계셨지요. 준우야 고생 많았다. 물처럼 흐르라고 했더니 아예 거대한 해일을 일으켰더구나. 회장님은 제 곁에 앉아 제 젖은 셔츠 소매를 가만히 만지셨습니다. 회장님 실망시켜드려 죄송합니다. 더 세련된 방법이 있었을지도 모르는데. 아니다. 세련된 것보다 중요한 건 진심이지. 내가 20년간 전국을 떠돌며 얻은 게 고작 박 부장 약점 잡는 기술이겠느냐. 내가 오늘 본 저 사람들의 눈빛, 그게 바로 내가 쌓아온 진짜 자산이다. 너는 혼자가 아니야. 회장님은 품 안에서 낡은 수첩 하나를 꺼내 제게 건네주셨습니다. 그 안에는 제가 지난 20년간 거쳐온 모든 부서 상급자들의 비밀 평판 조사가 적혀 있었습니다. 한준우 숫자에 밝으나 사람을 더 소중히 여김. 현장의 고통을 자기 일처럼 아파함. 권력 앞에서는 꼿꼿하나 약자 앞에서는 한없이 겸손함. 회장님은 제가 유랑하는 동안 저를 시험하신 게 아니라 제가 경영자로서의 자질을 갖추어가는 과정을 묵묵히 기록하고 계셨던 겁니다. 이제 때가 되었다. 내일 아침 본사에서 긴급 이사회가 열릴 거다. 박 부장과 그 배후 세력들에 대한 징계는 물론 가람푸드의 대대적인 혁신안을 발표할 생각이다. 그리고 그 혁신의 중심에 내가 서줬으면 한다. 저는 회장님의 제안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그것은 대표이사라는 직함에 대한 욕심이 아니었습니다. 할머니와 약속했던 사람의 속을 따뜻하게 채워주는 회사를 제 손으로 직접 만들 수 있는 기회가 왔다는 사실 때문이었지요. 저는 회장님께 깊이 머리 숙여 인사드렸습니다. 회장님, 저를 믿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직함보다 먼저 제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상처 입은 팀원들의 마음을 먼저 돌보고 싶습니다. 무너진 신뢰를 세우는 게 우선이니까요. 회장님은 만족스러운 듯 제 어깨를 꽉 쥐어주셨습니다. 밤하늘에 별들이 쏟아질 듯 빛나고 있었습니다. 제주의 파도 소리는 이제 조롱이 아닌 축복처럼 들렸지요. 공항에서 버려졌던 만년 과장 한준우는 이제 없습니다. 대신 동료들의 아픔을 이해하고 정직의 가치를 증명해낸 새로운 리더가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멀리서 날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내일의 태양은 어제와 같겠지만 제가 마주할 세상은 완전히 다를 것입니다. 5장에서는 본사 강당에서 펼쳐질 최후의 심판, 그리고 모두의 눈시울을 붉히게 할 가람푸드의 새로운 비전 선포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박 부장의 마지막 발악과 그를 향한 저의 품격 있는 일침, 그리고 마침내 완성될 할머니와의 약속을 기대해 주십시오. 저는 숙소로 돌아가 셔츠를 정성껏 다렸습니다. 얼룩은 지워졌고 구김 하나 없는 하얀 셔츠는 마치 제 새로운 인생처럼 빳빳하게 펴져 있었습니다. 저는 거울 속 저 자신에게 나직하게 말했습니다. 준우야, 이제 정말 시작이다. 사람을 위한 회사를 만들자. 그 다짐과 함께 제주의 마지막 밤이 희망으로 가득 차오르고 있었습니다. 서울 본사 대강당의 아침은 서늘한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평소라면 활기찼을 아침 회의 시간이었지만 전 직원의 매일함에 꽂힌 제 20년의 기록은 거대한 침묵의 파도를 몰고 왔지요. 강당 앞쪽 상석에는 박석훈 부장과 그를 비호하던 인사팀장이 굳은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박 부장은 여전히 믿기지 않는다는 듯 붉게 충혈된 눈으로 강당 입구를 노려보고 있었지요. 제가 문을 열고 들어서자 수백 명의 시선이 일제히 저에게 쏠렸습니다. 어제의 얼룩진 셔츠 대신 저는 20년 전 신입사원 시절 첫 월급으로 할머니께 선물했던 낡은 넥타이를 메고 있었습니다. 비록 해지고 유행은 지났지만 저에게는 그 어떤 명품보다 단단한 갑옷이었지요. 단상에 오르는 제 발소리가 정적을 깨고 울려 퍼졌습니다. 박 부장이 자리에서 일어나 제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그는 주변의 눈치를 보지도 않고 제 멱살을 잡을 듯 다가와 낮은 목소리로 으르렁거렸지요. 한준우, 내가 미쳤구나. 감히 회사 시스템을 해킹해서 허위 사실을 유포해. 너 오늘 여기서 수갑 차고 나갈 줄 알아.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공포를 감추기 위한 마지막 발악이었지요.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부장님, 해킹이 아니라 기록입니다. 부장님이 지우셨던 제 비행기 티켓 로그처럼 부장님이 외면하셨던 현장의 진실들이 스스로 목소리를 낸 것뿐입니다. 이제 그만하시죠. 이미 너무 많은 사람이 상처 입었습니다. 그때 강당 뒤편에서 최진호 회장님이 모습을 드러내셨습니다. 회장님의 등판에 장내는 일순간 찬물을 끼얹은 듯 고요해졌지요. 회장님은 박 부장을 지나쳐 제 곁에 서셨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를 잡고 떨리는 하지만 위험 있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지난 20년간 나는 우리 가람푸드를 이끌어갈 진정한 리더를 찾기 위해 한 사원을 전국으로 돌게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누군가는 그를 무시했고 누군가는 그를 이용했으며 누군가는 그를 버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단 한 번도 사람에 대한 희망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회장님은 제 어깨를 꽉 쥐시며 회중을 둘러보셨습니다. 오늘부로 박석훈 부장을 포함한 관련자들에 대한 직위해제 및 법적 대응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가람푸드의 새로운 대표이사로 누구보다 현장을 잘 이해하고 사람을 아끼는 한준우 과장을 선임합니다. 강당 안은 순식간에 술렁임으로 가득 찼습니다. 박 부장은 다리에 힘이 풀린 듯 자리에 주저앉았고 인사팀장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기대했던 통쾌한 승리감보다는 무거운 책임감이 먼저 가슴을 눌렀습니다. 저는 마이크를 넘겨받았습니다. 그리고 준비했던 취임사 대신 오랫동안 가슴속에 묻어두었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무시하던 만년 과장이었습니다. 공항에 버려졌던 그날 저는 회사를 원망했습니다. 하지만 제주도에서 저를 다시 일으켜 세운 건 권력이 아니라 저를 위로해주던 생산 라인의 반장님들과 제 실수를 사과하며 손을 내밀어준 막내 사원의 용기였습니다. 저는 잠시 말을 멈추고 강당 곳곳에 앉아있는 동료들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가람푸드는 과자를 파는 회사가 아닙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고단한 하루를 달래주는 따뜻한 위로를 파는 회사입니다. 할머니가 제 입에 넣어주셨던 그 쌀과자 한 알의 진심, 저는 그것을 지키고 싶습니다. 저를 미워하셨던 분들도, 저를 외면하셨던 분들도 괜찮습니다. 이제 다시 시작합시다. 사람을 수단이 아닌 목적으로 대하는 회사, 우리가 꿈꿨던 진짜 가람푸드를 함께 만듭시다. 제 말이 끝나자 강당 구석에서부터 작은 박수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영업부의 막내 사원이었습니다. 이어 생산팀, 기획팀, 그리고 저를 경멸했던 영업부 동료들까지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나 박수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권력에 대한 굴복이 아니라 잃어버렸던 직업적 자부심과 인간성에 대한 회복의 박수였습니다. 이사회가 끝난 뒤 저는 텅 빈 대표이사실 대신 제가 처음 근무했던 격리팀 구석 자리를 찾았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낡은 명패에는 여전히 과장 한준우라고 적혀 있었지요. 그때 조심스럽게 문이 열리며 박 부장이 들어왔습니다. 짐 가방을 든 그의 뒷모습은 한없이 작아 보였습니다. 아니 대표님. 죄송했습니다. 제가 어느 순간부터 숫자에 눈이 멀어 사람을 보는 법을 잊었습니다. 제가 저지른 일들 달게 책임지겠습니다. 오만했던 그의 입에서 나온 진심 어린 사과였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박 부장님, 아니 선배님. 선배님이 예전에 제게 가르쳐 주신 영업의 기술들은 훌륭했습니다. 다만 그 기술을 쓰는 마음이 병들었을 뿐이지요. 죗값 치르시고 건강하게 돌아오십시오. 그때는 진짜 선후배로 소주 한잔 했으면 좋겠습니다. 박 부장은 제 손을 잡은 채 한동안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그의 발등 위로 떨어졌지요. 누군가를 무너뜨리는 것보다 더 위대한 승리는 누군가를 다시 사람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임을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퇴근길 저는 오랜만에 할머니의 산소를 찾았습니다. 노을이 지는 언덕 아래로 평화로운 마을 풍경이 내려다 보였지요. 저는 할머니가 좋아하시던 쌀과자 한 봉지를 뜯어 바위 위에 올렸습니다. 할머니, 저 약속 지켰어요. 사람들의 속을 따뜻하게 해주는 사람 되겠다는 약속이요. 이제 사장이 됐는데 옷이 좀 낡았죠? 그래도 할머니가 주신 이 넥타이 메고 첫날 무사히 마쳤어요. 바람이 불어와 제 뺨을 스쳤습니다. 마치 할머니가 잘했다며 거친 손으로 쓰다듬어 주시는 것 같았지요. 20년간의 유랑, 공항에서의 낙오, 제주의 거센 바람까지 그 모든 고난은 저를 괴롭히기 위한 시련이 아니라 진정한 리더가 되기 위해 거쳐야 했던 성장의 양분이었음을 이제는 압니다. 가람푸드의 새로운 아침이 밝아올 것입니다. 이제는 아침마다 눈치를 보며 출근하는 직원이 없을 것이고 숫자를 맞추기 위해 정직을 벌이는 일도 없을 것입니다. 제가 만들어갈 미래는 대단한 혁신이나 화려한 구호에 있지 않습니다. 그저 동료의 안부를 묻고 고객의 건강을 걱정하며 정직하게 만든 과자 한 봉지에 행복해할 수 있는 소박한 진심에 있을 뿐입니다. 저는 산등성이를 내려오며 핸드폰을 켰습니다. 직원 단톡방에 올라온 수많은 격려와 응원의 메시지들이 화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지요. 저는 짧은 답장을 남겼습니다. 내일 아침 공장에서 뵙겠습니다. 따끈한 쌀과자 함께 맛보시죠. 다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 인생의 가장 긴 하루가 저물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의 태양은 이제 막 떠오르기 시작했지요. 20년 차 떠돌이 과장이 세상에 던진 작은 파동은 이제 거대한 희망의 물결이 되어 우리 모두의 가슴 속에 흐르고 있었습니다. 이야기를 들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예기치 못한 바람이 불어올 때가 있겠지요. 하지만 잊지 마십시오. 그 바람은 여러분을 무너뜨리려는 게 아니라 더 단단하게 익히려는 자연의 손길이라는 것을요. 정직한 진심은 결코 여러분을 배신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 한준우가 그랬던 것처럼요.
모두 따뜻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이야기를 댓글로 들려주세요. 당신의 한마디가 또 다른 변화를 만듭니다.